새벽 6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간이었습니다. 육군 제7사단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꼿꼿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절제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가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서연, 준장, 48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원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어깨 위에 별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바로 2달 전 입대한 아들, 이민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문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다가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앳된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난 민간인이 아닌데. 병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깨 위에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충성. 죄송합니다. 병사는 허둥지둥 거수경례를 붙였고 서연은 익숙하게 답례를 받았습니다. 괜찮다. 제7사단장님과 면담 예정이니 연락해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방문은 공식적으론 감찰 업무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아들 민준이가 이 부대에 온 지 2달. 그런데 최근 통화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늘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대답도 짧아졌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민준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엄마가 그렇듯 서연에겐 직감이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른 아침의 구보구령 소리, 취사장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김, 그리고 반짝반짝 닦는 군화양 냄새까지. 서연 자신도 25년간 이런 풍경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준장님, 환영합니다. 사단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녀를 맞았어요. 대령 계급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방문이 무척 당황스러웠겠죠.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비공식 감찰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죠. 서연은 일부러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순시가 시작됐어요. 행정반, 식당, 교육장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아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모범 부대였죠.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색한 구석들이 자꾸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물론 장군이 뜨면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긴장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신병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신병 생활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순간 사단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훈련 시간이라서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생활관 복도를 걷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 어딘가에 내 아들 민준이가 있을 텐데 아들 얼굴을 직접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계단을 오르는 병사 한 명이 보였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의 뒷모습을.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옆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뺨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엄마? 하는 듯한 모양으로요. 하지만 아이는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아들의 눈에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어이, 거기 병사. 잠깐. 서연이 불렀지만 민준이는 오히려 더 빨리 계단을 올라 사라져버렸어요. 사단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훈련병들이라 군기가. 괜찮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답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어요. 이 부대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나머지 일정을 마치는 내내
서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 민준이의 상태,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겁에 질린 표정까지 모든 조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부대 앞 카페에서 보자. 엄마로서의 직감이 맞았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 될 터였습니다. 저녁 7시 부대 정문에서 300m쯤 떨어진 작은 카페.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민준이었는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었어요. 딸랑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복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얼굴은 낮에 본 것보다 상처가 더 선명했습니다. 특히 왼쪽 눈 아래 시퍼렇게 번진 멍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서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다가와 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평소에 그 박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킨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대에서 본 것들을 다그치기보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적응 중이고 동기들과도 잘 지낸다고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20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민준이가 갑자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봉투였는데 안에 종이 같은 게 들어있는 듯 했어요. 엄마, 입대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기록해두라고. 처음에는 그냥 일기 쓰는 기분이었어요. 동기들 이름이나 간부들 특징 같은 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입대 첫 주는 정말 괜찮았대요.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다들 힘들어도 으쌰으쌰 서로 격려하고 도와줬다고요. 문제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신병이니까 당연히 힘든 줄 알았어요. 청소도 더 하고 빨래도 더 하고 선임들 심부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간 동기들과 얘기를 해보니 자기들이 당하는 일들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밤늦게 아무 이유 없이 기합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였어요. 특히 최상사라는 사람이 가장 악질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봉투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수첩을 넘겨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겼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동기 중에 박소희라는 친구가 너무 심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체격이 작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인지 유독 더 심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얼차려를 받아서 다음날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민준이는 처음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대요. 간부에게 신고도 해보고 부대 내 소원 수리함에 편지도 넣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만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준이 자신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대요. 누가 꼰지른 거냐. 범인 색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민준이도 타겟이 된 거였습니다. 서연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적힌 내용이었는데 민준이와 소희가 함께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저런 멍이. 엄마, 정말 힘들어요.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소희는 어제 울면서 말했어요. 더는 못 견디겠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20살 청년이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많은 아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동시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준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턴 엄마가 할게. 넌 이미 충분히 용감했어.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내 아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피해자 아이들까지 모두 지켜내야겠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준장의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썩어빠진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민준에게서 받은 수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보니 이건 단순한 신병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악습이 부대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소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병 전체가 피해자였던 거죠. 서연은 국방부 감찰실에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식적인 감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특수감찰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감찰실장은 처음엔 무척 당황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요청이었고 무엇보다 요청자가 현역 준장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했을 겁니다. 서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브리핑했고 이틀 뒤 전격적으로 감찰팀이 투입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어요. 제7사단의 최근 사건 사고 현황과 다른 부대와의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제7사단의 의무대 이용률이 다른 부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타박상이나 찰과상으로 치료받은 신병들의 비율이 평균의 3배나 됐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전부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 내 상담실 이용 현황도 조회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신병들의 상담 신청이 급증했지만 대부분 부대 적응 스트레스로 분류되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더라고요. 이틀 후 새벽, 드디어 감찰팀이 제7사단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연도 함께 동행했어요. 이번에는 예고 없는 완전한 기습 감찰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앨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간부들의 휴대폰도 임시로 수거했습니다. 사단장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예고가 없었으니까요. 감찰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생활관 전체를 수색하고 병사들을 한 명씩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직접 신병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박소희, 민준이가 말했던 그 친구도 보였습니다. 정말로 체구가 작고 왜소했는데 얼굴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선명했어요. 특히 입술이 퉁퉁 부어 있어서 최근에 또 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감찰관들이 병사들을 하나씩 개별 면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전체 상황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간부들의 반응도 예리하게 살폈어요. 특히 최상사라는 자의 반응이 유독 이상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첩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었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다른 간부들과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이 드디어 구체적인 증언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러워했지만 감찰관이 신원 보호를 약속하자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의 증언은 민준이의 기록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구타를 넘어서 정신적인 괴롭힘과 인격 모독까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면담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에서 중간 브리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만으로도 가해자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어요. 신병뿐만 아니라 일부 고참 병사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단순히 몇몇 불량 병사가 아니라 일부 간부들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경 박소희가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차근차근 설득하자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증언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심한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민준 병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계속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버텨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자기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현실에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오후 4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 곳곳에서 폭력의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벽에 움푹 파인 구멍, 부서진 개인 용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몰래 숨겨둔 상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자신들의 멍든 몸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막연히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녁 6시 첫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확보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부대 전체에 썩어빠진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견뎌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훨씬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3시 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조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일부 간부들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했다는 점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였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거라고. 사실 어젯밤 국방부 감찰실장과 긴 통화를 나눴었어요.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가해자 몇 명 처벌하는 걸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8시 감찰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신병 23명 중 18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도 병사 6명과 간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팀장이 브리핑했어요.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민준 병장의 수첩과 다른 병사들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상처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법 처리를 넘어서 제도적인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오전 10시 서연은 직접 최 상사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첩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면담실에 들어온 최 상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라고 자신은 단지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자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신병 시절 똑같이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선임이 되어서도 그저 배운 대로 후임들을 대했을 뿐이라고 털어놨어요. 서연은 최 상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동시에 이런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더 화가 났어요.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때 최 상사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이런 짓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 상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특히 후임 병사들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다. 오후 1시 민준이가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피해자 조사였어요.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아들의 상세한 증언을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폭행을 당했던 날 밤, 생활관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서연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더 인상 깊었던 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박소희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소희가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곁에서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약한 동기를 보호하는 게 선임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대요. 20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또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상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죠. 서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려는 시각, 정말 대견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은 전체 감찰팀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한 최종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잘못된 군대 문화와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고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감찰팀원들도 대부분 동의했어요. 하지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관련자들만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든요. 부대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신병 교육 과정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또한 간부들의 관리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후 5시 국방부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연은 직접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브리핑했어요. 차관도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오래된 군 문화를 바꾸는 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저항도 클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였어요. 특히 일부 보수적인 간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어려움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서연은 혼자 부대 주변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부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민준이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덕분에 동기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소희도 오늘은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마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게요. 서연은 문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한 뼘 더 성숙해졌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기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부대 개혁 방안도 구체화해야 했어요.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보호 조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전문 상담사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거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와 소희,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준장 계급장의 별처럼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별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용기 있게, 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특수감찰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추가로 합류했어요. 군사경찰과 법무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대규모 팀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찰을 넘어서 완전한 형사수사 단계로 넘어간 거였어요. 서연은 팀 전체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모든 가해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 수사팀은 3개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는 가해자 조사, 두 번째 조는 피해자 보호, 세 번째 조는 추가 증거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서연은 전체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오전 8시 전 부대원 집합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공지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특별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모든 부대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형태의 보복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안에 떨었어요. 특히 가해자들과 가까웠던 병사들은 보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자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서연은 민준과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동시에 이제 정말로 이 지옥이 끝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로 답했어요. 다 잘 될 거야. 오전 10시 본격적인 개별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병사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상세한 진술을 받았어요.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상담사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받은 병사는 목격자였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다른 동기들이 당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박소희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소희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자 조금씩 편안함을 찾는 듯 보였어요. 소희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마치 짠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가해 방식이나 시간대, 장소 등이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희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었어요. 지난주에 면도날로 손목을 그었는데 그걸 민준이가 발견해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계속 곁에서 지켜주면서 소희야,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야지. 라고 격려해줬다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없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동시에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를 지켜낸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 1시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상사를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어요. 처음에는 모두 시치미를 뗐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눈앞에 제시되자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신병 때 똑같이 당했고 그게 군대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서슬퍼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심지어 묵인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소대장은 아예 신병들끼리 알아서 기강 자발하라며 사실상 폭력을 방관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현은 전체 수사팀과 부대 간부들 앞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총 11명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중에는 병사 8명과 간부 3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혐의는 폭행, 상해, 모독, 직무유기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주동자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상사의 경우 특수폭행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현이 더 강조한 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던 거였습니다. 일부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서현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단장에게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어요.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지휘관의 가장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오후 5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가 발표됐어요. 우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보장했어요. 민준이와 소희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소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신병 교육 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형식적인 소원 수리함 대신에 외부 전문 기관과 직접 연결된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간부들의 교육도 물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부하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높이기로 했어요. 특히 신병들의 적응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서현은 민준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엄마와 아들로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부대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서 너무 고맙지만 동시에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현은 오히려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용기, 다른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엄마는 네 모든 것이 대견했어. 특히 소희를 지켜준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고 몇 번이고 칭찬했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서현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을 통해서 아이가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런 끔찍한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서 정말 대견했습니다. 밤 9시 서현은 사단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대 전체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하들을 단순한 명령 수행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언제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겁니다. 밤 11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서현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지난 며칠을 조용히 돌아봤어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무척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바뀐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 비슷한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이 변화를 확산시켜야 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군 전체가 더 건강하고 나은 곳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내 아들 민준이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위한 진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제7사단 사건이 곧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서연은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져나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특히 피해자들이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사색이 된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태였어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군 내부의 은밀한 사건이 이렇게나 빨리 외부에 알려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수사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의 반격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언론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였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어요. 장군 아들, 군대 괴롭힘 당하자, 엄마가 직접 나서 보복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서연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된 점이었어요. 마치 아들을 위해 부당한 특혜를 베푼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백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식의 억측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서연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요. 동시에 국방부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왜곡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언론 보도를 본 일부 병사들이 민준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를 엄마 찬스를 쓴 특혜자로 보는 시각이 순식간에 퍼진 거였어요.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다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였던 민준이가 하루아침에 오히려 가해자처럼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연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생활관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로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박소희의 상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은 표정을 되찾았던 소희가 다시 잔뜩 위축되어 있었어요. 일부 병사들이 너도 이민준이랑 한패가 돼서 부대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서연은 즉시 전 병사를 집합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병사들 앞에 선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이민준 병장이 내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특별 대우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또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부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1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의 어머니 한 분이 수소문 끝에 서연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 장군님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이상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군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뉴스를 보고 나서야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제7사단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어요.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간부들의 방조,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이건 단순히 한두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제보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7사단 사건이 보도된 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전국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어요.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가혹 행위들이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부대 규모도 달랐지만 그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현은 국방부 차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개별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군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차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군 차원의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서현이 제7사단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을 다른 모든 부대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후 5시 서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동시에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서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이유로 단 하나의 특혜도 없었으며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민준은 진짜 영웅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서현은 또한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숨어있는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현을 비판했던 일부 언론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서현은 다시 민준을 만났습니다. 생활관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본 병사들이 상황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박소희를 향한 비난의 시선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늘 새로 부대에 온 신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7사단으로 오게 된 이유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부대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곳으로 전출 온 경우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서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밤 9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군 차원의 특별 감찰을 즉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군 내 인권 보호 시스템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현의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드디어 인정한 거였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어요. 서현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변화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바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11시 서현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론의 왜곡 보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제보 사태, 그리고 정부의 전면적인 개혁 발표까지.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진실이 드디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춰지고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개된 사실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준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7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군 차원의 특별 감찰이 마무리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최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가해자들도 각각 응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서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처벌보다는 치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야 비로소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부대 내에 새로 설치된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면서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장인 박 박사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피해자들의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박소희의 경우 처음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이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빠르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준 병장이 다른 피해자들을 돌보는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서연은 상담실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소희는 서연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숨겨두었다면 평생 악몽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희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새로 개편된 신병 교육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입대 첫 주부터 인권교육이 의무화됐어요. 외부 전문 강사들이 직접 와서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신병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잘못된 명령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변화의 속도에 놀랍다고 했어요. 보통 조직 문화가 바뀌려면 몇 년은 걸리는데 제7사단은 불과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컸다고 평가했어요. 오후 3시 서연은 민준이가 속한 소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라 격려 차원의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소대원들이 모두 밝은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소대장이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소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병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선임과 후임의 관계도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동료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처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병사들이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다른 병사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는 든든하고 자상한 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군 인권 분야에서 꼭 일하고 싶다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힘든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이렇게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오후 5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작은 발표회였어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박소희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소희가 이제는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깊은 상처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희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기록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따뜻한 의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녁 7시, 서연은 사단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달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대 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직무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가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었어요. 특히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고 사단장이 자신 있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제 제7사단의 성공적인 경험을 다른 모든 부대에도 확산시켜야 했어요. 서연은 전국 순회 교육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전수하겠다고 했어요. 밤 9시 서연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들도 완전히 회복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조용히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 처음에는 군대가 정말 싫었어요. 이런 일만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 모든 걸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밤 11시 서연은 숙소로 돌아가며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어요.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아이들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소중한 변화를 정군으로 확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오늘 본 희망적인 변화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드디어 민준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제7사단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군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도입했던 시스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다른 부대들의 벤치마킹 1순위 대상이 된 거였어요. 저녁 일주일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들의 군생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활기찼어요. 과거처럼 경직되고 무표정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연을 알아본 한 병사는 환하게 웃으며 준장님, 또 오셨습니까?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과거처럼 상급자 눈치를 보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속한 소대에 도착하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민준의 저녁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과거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선임, 후임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소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다른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서연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멋진 꿈도 털어놨어요. 소대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대 분위기 정말 최고입니다. 병사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크게 향상됐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물밑에서 은밀하게 쌓이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 민준과 단둘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민준은 저녁 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대학교에 복학해서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대요. 군 관련 법률 전문가가 되어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힘든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사회적 의미로 승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정말이지 자랑스러웠어요. 민주는 또한 군대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뼈저리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해자들에 대한 민준의 시각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후 5시 부대로 돌아가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녁 전 면담이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와 축하의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간부들이 민준의 성장과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단장도 직접 나와서 민준의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민준 병장의 용기였다.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잊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리더가 되길 바란다. 저녁 7시 저녁 전날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선우임들이 모두 모여서 민준을 배웅하는 자리였어요. 과거 같으면 형식적이고 어색한 분위기였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소희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민준이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아마 지금도 어두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민준이의 용기가 저희 모두를 구하고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다른 동기들도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모두 민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하는 진심 어린 말들이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은 민준 선배님을 통해 군대가 이렇게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답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군대가 정말 싫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배웠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군대 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진짜 친구들이 됐다고 말했어요. 특히 소희와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당일 서연은 일찍부터 부대에 나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이미 모든 짐을 정리하고 동기들과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저녁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저녁증을 수여하면서 민준의 군 복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어요. 동기들과 선우임들이 모두 나와서 뜨거운 박수로 민준을 배웅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형식적인 행사였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가 가득했어요. 특히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순간 민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지난 2년간 자신을 단련시켜준 곳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과 민준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특히 민준은 앞으로 자신이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7사단의 놀라운 변화상이 보도됐습니다. 군 인권 개선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다른 부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연이 도입했던 시스템들이 전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구하려던 작은 날갯짓이 결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점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모여 민준의 저녁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민준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가족들은 그의 한층 더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 너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다. 앞으로 네가 꾸는 꿈,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응원하마. 민준은 가족들에게, 특히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늦은 밤. 서연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아들은 더없이 성숙해졌고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고 군 전체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깊은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더없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니까요.